아들이 결혼을 한 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결혼식 날 하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식장 입구에 서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모습, 그 둘의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이 아직도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날 저는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쁘고 또 허전하고 그저 묘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었구나. 그 사실이 너무도 당연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향기, 음악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두가 아직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아보니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만 해도 신랑 구두며 와이셔츠며 챙기느라 부산스러웠는데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손 하나 놓을 데가 없더군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이제 진짜 떠났구나.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기쁨과 서운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참 괜찮은 아이였거든요. 첫인상부터 그랬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벽이 스르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라면 아들과 잘 살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식사했냐, 몸은 괜찮으시냐, 이런 자잘한 안부 인사들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짧은 문자 하나에도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저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김장철이면 김치 몇 포기라도 더 담아 보내고 명절 때면 꼭 옷 한 벌이라도 챙겨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손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김치 너무 맛있어요. 그 글씨가 얼마나 또박또박하고 예뻤던지 저는 그 편지를 아직도 서랍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슬슬 손주는 언제 보시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기다리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늦게 낳기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도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 품에도 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절대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부담을 줄까 봐요. 하지만 눈치로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을 자주 다니고 약을 먹는다는 얘기를 슬쩍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몸이 안 좋대? 하고 물으면 괜찮아요. 엄마, 그냥 몸 관리하는 거예요. 하고 얼버무리더군요. 그 말 뒤에 숨겨진 걱정을 저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이는 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여자로서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며느리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혹시나 작은 말 한마디라도 상처가 될까봐 그저 웃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껏 들떠 있었어요. 엄마, 드디어 됐어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야? 제가 울먹이며 묻자 응, 엄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직 초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는데 꿈속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설렜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 근처 마트에 들러 아기용품 코너를 구경했고 작은 신발, 미니 모자, 부드러운 털 담요 같은 걸 보며 혼자 웃곤 했습니다. 이걸 내 손주가 쓸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상상만으로도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입덧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시장에 갔습니다. 입덧에 좋다는 배, 사과, 생강, 과일즙을 이것저것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며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요.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내 손주인데 내가 가만히 있겠니? 이런 게 어머니 마음이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기다리며 9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며느리는 마치 보석을 손에 든 듯한 표정이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고 그 소리에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병원으로 향한다는 전화를 한 지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부엌 의자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소식이 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소리를 낼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고 집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떨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숨소리 뒤에 들려온 말 한마디. 엄마, 딸이에요. 건강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입에서는 소리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힘이 빠져나가듯 떨렸고 오랫동안 꼭 쥐고 있던 두 손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이, 그 모든 조심스러웠던 마음들이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조차도 초조했고 엘리베이터의 느린 움직임이 괜히 원망스러웠습니다. 복도를 따라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가는데 유리문 너머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모실 문이 살짝 열리자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생명이 이렇게 작고 따뜻한 온기로 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작은 숨결이 팔 안쪽을 간지리고 조그만 손가락이 내 옷깃을 스치자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눈을 꼭 감은 채 세상과 처음 만나는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숨결마다 향기 같은 것이 느껴졌고 그 고요한 순간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나는 그 작은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지 눈물이 흘러내려도 닦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선물이구나. 병원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그저 한 점의 빛처럼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작디작은 존재가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감정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이불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힘없는 손짓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공기 속에 수많은 마음이 오갔습니다. 고마움, 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높았고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 아래에서 내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이 열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는 그렇게 세상에 왔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끝에서 또 다른 생명이 내 이름을 이어갈 날들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작은 숨결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고마웠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손주였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장을 볼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머릿속에는 늘 손주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작고 여린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그 감촉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도 예쁘게 보였고 이전엔 그냥 지나치던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죽을 끓이고 과일을 깎아놓고 빨래를 널고 밤엔 며느리 옆에 앉아 손주의 작은 호흡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오면 세상 어떤 음악보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손주가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몇 마디 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주가 손을 뻗으면 그 작은 손끝에 온 세상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지쳐있던 몸도 그 한 번의 웃음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며느리의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럴 때면 손주는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반겼습니다. 아들이 일하러 나가면 저는 며느리와 함께 손주를 돌봤습니다. 아기의 젖병을 소독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손주가 제 품에 기대 잠이 들면 그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번져오르며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주가 돌을 맞았을 때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 풍선을 매달고 색색의 꽃을 놓았습니다. 손주는 금반지보다 반짝이는 눈으로 웃으며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의 중심이 되었구나. 모든 대화의 주제도, 하루의 리듬도, 앞으로의 시간도 이 작은 생명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걸요. 그 후로 제 하루는 손주에게 맞춰졌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나가 제철 과일과 반찬거리를 사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면 저는 손주와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창가에 앉아 새를 구경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면 손주가 그 빛을 손바닥으로 받으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워질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손주가 3살이 되었을 때쯤 저는 어느새 스스로의 생활보다 손주의 일정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러 장난감 하나라도 살 때면 이건 손주가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엔 손주 사진이 붙었고 냉장고 문에는 손주가 그린 낙서 같은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언제나 저와 손주가 함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웃고 떠들던 소리가 사라지면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도 되겠지? 그 말 한마디면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손주는 어느새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제 이름 대신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머리를 기대면 세상 모든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하루는 손주의 생활과 완전히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손주가 낮잠을 자면 저도 함께 조용히 숨을 죽였고, 손주가 깨어나면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웃음이 제 시계였고, 손주의 잠이 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주가 자라는 동안 저의 삶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던 시간이 이제는 전부 손주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웃는 하루가 나의 보람이 되었고, 이 아이가 울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제 일상은 다시 한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집에 와 웃음소리를 채워주던 손주가 이제는 아침이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왜 그렇게 커 보이던지 작은 어깨에 세상이 얹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엔 손주가 낮잠을 자면 그 호흡에 맞춰 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리듬이 사라지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낮이면 괜히 TV를 켜놓고 시간을 보냈고, 화면 속 웃음소리가 허공에 흩어질 때면 왠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오후가 되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학교 끝날 시간이 가까워 오면 괜히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퇴근하기 전 늘 그렇듯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하루가 견뎌졌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힘든 걸 이해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반찬을 들고 찾아가면 며느리가 문 앞에서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예전의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는 제 품에 안기며 반가워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하며 웃어주던 며느리가 이젠 고개를 숙인 채 식사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부담을 줬나?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예전엔 며느리에게 뭐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었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지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한동안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손주 생각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는 잘 사귀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새 학용품은 마음에 드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못해 어느 날엔 몰래 학교 앞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그 사이에서 손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교문 앞에서 웃으며 친구들과 장난치는 모습이 보였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멀리서 그저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학교 앞엔 왜 가셨어요? 아내가 좀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작은 숨이 막히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냥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마저도 부담이 되었던 걸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처럼 아무 때나 전화를 걸지 않았고 손주 선물을 사도 미리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보낸 사진 속 손주의 얼굴을 보면 반가움보다도 서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제 품에서 자던 아이가 이젠 멀리서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제 하루는 조금씩 비워져 갔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아들 집을 찾던 발걸음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이젠 그마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주 생일에도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가려다 괜히 부담이 될까 싶어 그냥 편의점에서 작은 초 하나를 사집에서 홀로 켰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너무 내 아이처럼 여긴 걸까? 이젠 내 역할이 끝난 걸까? 그 불빛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내 이름을 부를 때면 그 모든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한마디면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부름 뒤에는 어느새 며느리의 냉기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극은 아주 미세했지만 확실히 제 마음속 어딘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아들 집에 초대받은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입학 선물로는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학교 가방 안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학용품 세트를 직접 고르며 손주가 그걸 들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가게에서 계산을 마친 뒤 포장을 고르며 괜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갓난아기였던 손주가 이제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간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이 되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말에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엔 봄이 막 찾아온 듯한 바람이 불었고 꽃망울이 맺힌 가로수들이 햇살을 머금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니 손주가 가장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짧은 부름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손주가 품에 안기자 그 따뜻한 체온이 금세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제 짐을 받아들었고 며느리는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새로 지은 밥에 김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 앞에 앉으며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고맙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는 아들 옆에 앉아 활짝 웃고 있었고 저는 그런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분위기가 평온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손주의 행동이 점점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휘두르며 장난을 치고 반찬을 젓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웃고 밥풀을 흘리며 손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처음엔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손주가 소리를 지르고 입을 삐죽거리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고 아들은 조용히 밥을 뜨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손주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누군가는 한마디쯤은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기에 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어린아이니까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가 반찬을 한 입 먹더니 입을 내밀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접시를 바라보며 먹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맛없어, 이거 버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굳었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투정이라 하더라도 그건 밥상머리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인내가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짧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를 혼내려는 마음보다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 위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제 아이를 혼내세요. 그 말이 식탁 위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한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식어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주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식탁 위 반찬 냄새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밥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붙잡으려 했지만 그 손을 살짝 밀어내고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등 뒤로는 아직 며느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손주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겹쳐졌습니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싸늘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 있었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마음의 정성들이 그 한 끼 식사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했습니다. 단지 손주의 버릇을 바로잡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오해와 상처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날 식탁 위의 울음소리와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손주가 뛰어노는 소리, 아들이 전화로 웃던 목소리, 며느리가 보낸 짧은 안부 문자 하나에도 따뜻함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괜히 서로 감정이 상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다가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뜨지 않은 화면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사진이 띄워져 있는 배경화면이 희미하게 빛날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식탁 위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공기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의 균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손주의 버릇을 고치려 한 단 한 번의 말이 며느리에게는 침범처럼 느껴졌을 줄은. 며느리는 한동안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생일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처음엔 서운함으로 이후엔 깊은 허전함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아내는 잘 지내니?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끝이 닿는 그 순간 보이지 않던 벽이 하나 생겨난 듯 했습니다. 손주의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이제는 물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달력의 날짜를 세며 손주가 학교를 잘 다니는지 감기라도 걸리진 않았는지 혼자 상상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 제게 건넸던 웃음, 함께 마셨던 커피 한 잔의 따뜻함, 그 작은 순간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를 떠올리려 해도 그날 식탁 위의 싸늘한 눈빛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또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다잡고 언젠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오길. 하지만 기다림은 길어졌고 그 긴 시간은 제 안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오던 날 작은 케이크를 사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혹시나 연락이 올까 싶어 하루 종일 전화를 옆에 두었지만 그날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혼자 불을 끄고 조용히 초를 켰습니다.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더 작아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냉랭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와 며느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좁힐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말 한마디로 닿을 수 있던 사이가 이제는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닫지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텅 빈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그리웠고 그 작은 집안에 다시 가족의 온기가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침묵을 지켰고 그 침묵은 점점 더 단단한 벽이 되어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오래 끊긴 채로 흘러가도 되는 건지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내 손으로 아들 곁에 세워준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째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십 번이나 고민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 관계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고 나서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짧은 정적 끝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하지만 어딘가 멀어진 낯선 음색이었습니다. 처음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머무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할 말 없니? 그 짧은 물음 뒤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들려온 며느리의 대답은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조금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담담하고 무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아이를 혼낸 사람에게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어질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저 손주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말투 속에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닿을 수 없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평생 연락하지 말자.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짧은 신호음이 다시 울렸지만 더는 걸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만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주를 통해 이어졌던 가족의 끈이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로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지 못한 채 거실 불빛 아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시간들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에 며느리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이 자꾸 되뇌어졌습니다. 그토록 정이 들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차갑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보다 깊은 건 그 모든 정성이 헛된 일이었다는 허망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연락했을까? 혹시 며느리가 마음을 바꿨을까? 하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엔 바람소리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의 통화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아픈 대화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다시는 기대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난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전화기에서 멀어진 침묵이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차를 우려도 방안을 정리해도 손끝이 공허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냉정하고 단단했던 그 말투가 마치 벽처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일은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 잘못이 없는 얼굴로 두 사람의 관계를 중재하려는 그 태도조차 그 순간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여러 번 집에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에 들러 식탁 앞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거나 가끔 조심스레 손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가슴이 저렸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야 끝이 없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면 다시 상처가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풀어주면 좋겠어요. 그 눈빛 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식탁 위에 놓인 찬밥을 치우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밥그릇에 고였습니다. 내가 너무 완고한 걸까? 그래도 며느리에게 먼저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두 생각이 얽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흘러도 그날의 전화 목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자꾸 되뇌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 한 줄이 가슴 깊은 곳에 박힌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도 몇 번 더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전화를 걸어 엄마, 이제 좀 풀어요. 라고 말했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손에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손주 사진을 조심스레 내밀었을 때조차 눈길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너무 반가워서, 너무 그리워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나는 왜 이토록 마음을 풀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상처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느꼈던 모멸감과 외로움은 시간으로도 씻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보다 그 말을 들은 뒤의 침묵이 더 크게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남은 집은 더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모두 멀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세 사람의 밥그릇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내 마음속 상처처럼
하루하루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해 봄, 아들은 다시 한번 찾아와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 속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따뜻함이 내 안에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다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오르며 그 온기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셋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거세던 어느 날 겨울이 끝나가던 시기였지만 찬 공기가 여전히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창밖을 내다보니 잿빛 하늘 아래로 얇은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옛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처음 제 품에 안겼던 날, 며느리가 수고했다며 제 손을 꼭 잡던 그 따뜻한 손길, 그때의 기억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던 오후, 현관 쪽에서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택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오랫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뒤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가 집안에 퍼질 때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에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한켠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사과하러 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멀어진 관계가 이제는 조금은 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내오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오늘만큼은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담담하고 단단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마치 창문을 열어 찬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사과의 말 대신 되묻는 듯한 태도만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미안함 대신 단단한 벽이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서로의 마음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있다는 걸. 그 순간 입술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그 짧은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그제야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찻잔의 김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엔 차가운 허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마음이 닿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마음이 닿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이후 문 밖으로 들리는 발소리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찾아와도 다시는 그 문을 쉽게 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마지막으로 떠난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희망도 함께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닫고 떠난 뒤 집안은 다시 깊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다시는 그 아이와 엮이지 말자. 이제는 나를 모욕한 그 목소리조차 떠올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묻더라도 그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고개만 돌렸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을 때면 가슴이 저렸지만 이제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동안의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다시는 그 아이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겠다. 그 생각이 하나의 벽이 되어 나를 지탱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동네마다 김이 피어오르고 시장에는 붉은 과일과 전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며 인사소리를 나눴지만 그 모든 풍경이 내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을 테지만 이젠 부엌이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떡을 썰던 손은 잠시 멈췄고 그 빈자리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절 인사를 나누던 짧은 말 끝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는 너 혼자 오지 말고 손주만 데리고 와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건 단단한 결심이었고 내가 내린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이어진 뒤 그는 조용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어딘가 서늘한 바람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명절 아침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그릇들을 정리하고 대문 앞에 국화를 한 송이 꽂았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얼굴은 환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 하나만으로도 식어있던 마음이 잠시나마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서 있어야 할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문득 그 자리가 텅 비어 보였지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라. 추웠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는 내 옆에 앉아 전을 집어먹으며 웃었고 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밥을 뜨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래된 가족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에는 한 사람의 부재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 공백이 무겁게 식탁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내내 나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손주가 웃을 때마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고 아들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내면은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한때 가족이던 그 아이의 빈자리가 이토록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명절이 끝나갈 무렵 아들과 손주가 집을 나설 때 나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주가 내 손을 꼭 잡고 할머니, 또 올게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손의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 온기마저 놓치고 싶지 않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밥상 위에 그릇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채울 수 없는 자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이 그릇 위에 식은 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터지는 불빛들이 명절의 끝을 알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반짝임 속에서도 공허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다시는 그 아이를 내 인생에 들이지 않겠다. 그 다짐은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 뒤에 남은 고요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고 창밖의 나무는 다시 잎을 틔우고 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계절은 늘 한겨울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도 그 햇살이 닿지 못하는 그늘 같은 곳이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아들과 손주만 왔습니다. 손주는 이제 제법 컸고 목소리도 또렷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집 안구석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쑤셨습니다. 시간은 흐르며 많은 것을 희미하게 만들었지만 그날 며느리의 말과 표정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가 그립다가도 다시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손주가 다녀간 날이면 나는 조용히 부엌에 앉아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에 비친 내 얼굴은 어느새 세월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언제부턴가 문 앞 초인종이 울리면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닐까, 혹시 그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습관처럼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햇살이 거실로 길게 비추던 때였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그림자처럼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한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 그 안에선 옛날의 그 차가운 빛 대신 지친 그림자가 비쳐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로 오랫동안 굳어있던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소리가 거실 바닥에 스며들 듯 작게 들렸습니다. 그동안의 말 대신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그 눈물이 바닥을 적시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의 냉정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후회와 눈물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벽이 그 한마디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울음을 삼키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 앞에 다가서자 눈물에 젖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나를 대적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시간을 견딘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묵은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듯한 묵직한 울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빛이 서서히 기울었고
거실 한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멈추자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원망이 아니라 마침내 내려놓는 한숨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용히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덮을 수는 없었지만 그 상처 위에 조금은 따뜻한 바람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집안에는 오랜만에 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닫고 간 문이 아직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야 끝났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긴 세월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듯 눈가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 한켠에 조용히 온기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자리마다 남아있던 냉기가 이제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전화를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난 시간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마음속 문이 조금은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안부 정도였고 날이 갈수록 조금씩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춥다며 따뜻하게 입으시라는 말,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들려주는 소식들, 그 작은 대화들이 서로의 사이를 다시 잇는 실이 되어갔습니다. 처음 함께 식사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공기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색했지만 그 속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식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로의 표정을 살피며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 정성만큼은 깊었습니다. 그녀가 젓가락을 내밀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오랜만에 그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서운함으로 보이던 그 손이 이제는 세월이 묻은 한 사람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눈빛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손주가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들리면 그 웃음이 우리 둘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함께 있을 때의 공기가 이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직접 만든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예전의 긴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입맛 없으시다고 해서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나는 반찬을 받으며 짧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조차 오래 기다려온 말처럼 가슴 한가운데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후로 명절이 다가올 때면 이번에는 먼저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전 부칠게요. 그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함께 부엌에 서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부엌 안은 예전의 냉기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내게 물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주가 뛰노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지난 시간의 모든 미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잠든 뒤 며느리가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게요. 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또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해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손주가 뛰어노는 소리에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어머니, 이제는 제게도 엄마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동안 꾹 눌러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오랜 오해와 상처, 서로의 잘못과 눈물들이 이제는 한 줄의 인연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인연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월이 다듬어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창가에 앉아 햇살이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오래 걸려 찾아온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비치던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걸린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식탁 위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놓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게만 느껴졌을 풍경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미소에는 어딘가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부엌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조금만 기다려요. 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국을 놓았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된 아이의 얼굴로 돌아간 듯 따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있는 걸 보니 정말 좋네요. 그 말은 부드럽게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조심스레 우리 사이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제야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손주는 옆에서 웃으며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시간들이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고개를 숙이며 잔잔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 내내 아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안에는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설거지를 돕겠다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웃으며 그릇을 하나씩 건네받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집안의 공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 무렵 아들은 집을 나서기 전 잠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이 편해요. 그의 그 말은 마치 오래 묵은 먼지가 한 번에 거치는 듯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나는 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이어진 가족의 숨결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게 가족이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참 동안 창가에 머물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돌아서야 다시 맞닿은 관계. 그 안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고요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은 참으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날이 밝고 해가 지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그 안에서 내 마음은 한결같이 평온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보내는 일이 버거웠는데 이제는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그 순간조차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반찬을 들고 가끔은 손주와 함께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제는 작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이 깃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며 자주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세월 동안의 걱정과 고생이 모두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손주가 떠드는 소리에 웃음이 번질 때면 그동안의 아픔이 마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들이 내게는 남은 생애의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핀 매화가지 끝에 햇살이 닿아 반짝이던 그때 나는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좋았던 날보다 아팠던 날이 더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결국은 나를 이 자리로 데려다 주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마음이 다듬어져야 가능한 일임을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미워했던 기억조차도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이런 평화를 느끼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밤이면 손주가 자고 난 뒤 조용히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 달빛이 마당을 은은히 비추고 그 아래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참 편안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삶이란 결국 미움과 후회를 거쳐 사랑과 이해로 돌아오는 길이구나. 그 생각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오늘 하루 함께한 사람들에게 고맙고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자 오랜 세월 동안 무겁게 눌러왔던 마음이 조용히 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나는 비로소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처럼 아름답고 따뜻하게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